네, 안녕하세요. 물리 스터디 무리 함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0일이고요. 이제 낮에는 여름처럼 덥더라고요. 밤에 좀 쌀쌀하고. 그래서 다들 그 이럴 때가 딱 감기 걸리기 좋아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력학인데 지난주까지 전자기학을 했죠? 그리고 인력학을 오늘 제가 할 건데, 오늘 제가 할 부분은 기계과에서 배우는 공업 연력학.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연력학이라고도 하고, 공업 연력학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 물리 전공에서 연력학을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연력학을 모르고, 물리 연력학 하신 분들은 기계과에서 배우는 연력학을 모를 텐데, 아마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저렇게 길게 하나 싶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 옛날에 정말 생각 없이 공부했었구나, 라는 걸 참 깨달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건데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상기체,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양념 같은 거고 그것보다는 약간 공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팩트로 믿을 게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유도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좀 그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PV는 NRT는 다들 아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다들 알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GIF가 좋은 게 있길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일, 잠깐만, 둘 중에 어떤 게, 이게 보일이죠? 이게 보일이 법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되게 이른 시점에 이 법칙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1650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온도가 같을 때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그거에 반비례해서 줄어들더라.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그보다 한 100년쯤 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이 유지가 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부피가 올라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이상기체일 때 가능, 그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PV 나누기 T는 컨스탄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옵니다.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일단 서술을 하자면은 이것도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상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보가드로가 도대체 이 법칙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라고 좀 찾아봤는데 뭐 실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그 피처링이 붙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게일 이삭의 제가 부피 비어 법칙인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 부피비가 정수비를 갖더라라는 게 게일 이삭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돌턴의 법칙이 질량비가 정수비를 갖더라라는 것인데,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괴리가 있었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혼자 그 머릿속에서 이런저렇게 하다가 혹시 같은 그 부피 속에 같은 입자가 있으면은 이게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사고 실험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설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죠. 표준 상태, 일기압의 그, 그러니까 영도죠. 섭씨 영도의 1몰의 기체는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22.7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그래서 그 돌턴이 주장했던 거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H랑 O랑 만나서 HO가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사실이면은 O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2대 1대 2니까. 그때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러면은 사실은 수소는 H가 아니라 H2야. 이렇게 하면 딱 말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요거는 그냥 그 이런 좀 이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PV는 원래는 뭐 NRT인데 NRT가 아니라 여기는 그 NKBT가 되겠죠? 그래서 녹색 부분이 게일 이삭의 법칙이고, 요 파란색 부분이 보일, 그다음에 요 사이언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샤를의 법칙,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좀 이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PV는 NRT라고 해서 여기서 N을 그 물질량, 그러니까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은 기체상수라고 해서 요거는 상수죠. 그리고 R은 이 볼츠만 상수를 해서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 그 PV는 NRT 또는 PV는 NKBT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N은 기체 입자의 개수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PV는 M 알바 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바는 그 기체마다 다른 기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왔던 그 기체 상수를 몰질량으로 나눈 값이 되겠는데 이게 참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문헌에서는 그 이거 그냥 기체상수라고 하나? 아무튼 요 제가 말했던 요 기체상수를 R이라고 쓰고 특정 기체상수를 R바라고 쓰는데 이걸 반대로 쓰는 책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그 통용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에게 편한 걸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PV나 NRT는 일단 실험적으로 확인된 팩트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어느 게 어느 걸 유도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그 실험적으로 검증된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기체분자 운동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기체분자 운동론을 처음 얘기한 게 누구였냐면은 베르누이였습니다. 베르누이가 사고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죠. 가설이었죠. 이것도 기체가 혹시 그 입자로 구성된 거 아니냐. 이거 분자로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 분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입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입자로 구성된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이 충격이 기체의 압력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놀랍게도 이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기체의 온도를 결정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제가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병진 운동만 고려한 기체 분자 운동 모델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 이름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이름인 클라우지우스가 나오는데 그 병진 운동에다가 회전이랑 진동까지 고려한 이론을 개발했고 여기에 평균 자유 경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데 저는 이거는 뭔지 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맥스웰이랑 볼츠만까지 나오는데 이쪽은 제가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체 분자 운동론에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 입자는 질점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충돌을 제외한 상호작용은 전부 무시할 거고, 모든 충돌은 탄성적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지는 않는다. 가정을 할 거고, 충돌이 일어난 시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 입자가 매우 많으므로 통계적 처리가 정당하다. 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입자가 많다는 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몰만 해도 10의 23승계니까 뭐 통계적 처리가 정당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가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이 정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가정을 두고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요걸 할 겁니다. 그 이렇게 단면적이 이쪽 단면적이 A이고 이쪽 길이가 L인 그 이 안에 어떤 그 기체 분자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평균 속도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가 있고 그 여기 XY 지방향으로 속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개개의 입자들은. 그런데 평균을 내면은 모든 입자들의 X 방향 평균 속도랑 Y 방향 평균 속도랑 Z 방향 평균 속도가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걸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 그 입자 하나가 벽에 부딪혔을 때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 튕겨 나오기 때문에 요거 앞에 2가 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설명을 못 찾다가 좀 몇 가지 설명들을 제가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혹시나 좀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요건 입자 하나가 가하는 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간 t 동안 이 힘을 가하는 입자 개수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n은 전체 입자 개수고요. 그걸 안 써놨네요. 전체 입자 개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지금 요 vxt가 이 입자 하나가 x 방향 지금 이쪽을 x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쪽을 제가 x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델타 t 동안 그 입자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이 L 방향으로, 요 L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딱 요만큼을 생각하시면 돼요. Vx 델타 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그렇죠? 거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 부피인 거예요. 이 부피인데 여기서 V는 전체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분의 이 델타 t 동안 이 입자 하나가 움직인 거리 해당되는 요 부피에다가 전체 입자 개수를 곱한 거니까 지금 요 2분의 1만 없으면은 이 2분의 1이 없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냐면은 딱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 총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분의 1이 왜 붙었냐? 사실 이건 제가 결과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제 머릿속에서 논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지울게요. 어떤 한 순간에 아이고, 어떤 한 순간에 입자가 당연히 모든 입자는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속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빵 하고 찍으면은 이 벽에서 지금 이 벽입니다. 이 벽, 요 벽이에요. 여기서 멀어지는 입자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입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게요.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 중에서 정확히 절반은 멀어지고 있고 절반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델타 t 동안에 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 중에서 실제로 델타 t 동안 힘을 가하는 입자는 저 부피 안에 있는 입자 중에 딱 절반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2분의 1을 붙였어요. 이렇게 2분의 1을 붙이면은 실제로 델타 t 동안 힘을 가하는 입자 개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 벽이 델타 t 동안 받는 총 힘을 F라고 뒀을 때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요게 여기 들어간 거고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곱한 건데 그 다음에 식을 쭉 정리를 하면은 제가 실제로 필기를 하려고 여기 빈 공간을 놔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식이 좀 그냥 수학이라서 그냥 중학교 수학 같은 거라서 제가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델타 t 지우고 그다음에 a를 넘겨가지고 f분의 a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kt가 뭔지 먼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kt는 n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vx가 아니라 v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x 방향 속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입자들의 그 운동 에너지를 전체 입자에 대해서 더했다. 더한 거 맞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PV는 입자들의 모든 병진 운동 에너지 곱하기 3분의 2가 된다. 라는 얘기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PV는 nRT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 nRT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는 이걸 가져왔네요. NKBT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제가 PV는 이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n을 싹싹 지워주면은 요 입자 하나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2분의 3 kB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B는 어차피 상수니까 결국 온도가
그 온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기체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가 뻘소리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 조금만 도달할게요. 그 PV인 NRT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말해야겠다. 그 샤를의 법칙을 보면은 온도를 높이니까 부피가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온도를 어떻게 측정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온도를 뭘로 측정했냐면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올라가니까. 그럼 뭔가 순환 논리에 빠지잖아요. 이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알코올의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어. 라는 게 뭔가 온도의 정의가 조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온도는 부피가 증가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해.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환고리를 깨주는 게 좀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는 그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자 개수 n을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2분의 3 nRT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는 기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여기 병진이 맞았네요. 비례한다라고 해서 온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체만 다룰 건데 저는 오늘 이 기체의 어떤 값을 얘기할 때 상태량이 있고 경로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있고 패스 베리어블이 있는데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개의 현재 상태만으로 정의되는 물리량 밑에 있는 것들 뭐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것들 쭉 있는데 뭐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런 거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엔트로피도 마저 말씀드릴 거고 경로량은 개의 상태 변화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PV 선도를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요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요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을 우리가 1이라고 부를 건데, 이 1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사실 열도 경로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 제일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일단 정의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개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기준 틀에서 볼 때 개의 미시적 구성 성분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 사실은 위치 에너지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공업 연력학에서는 주로 그 운동 에너지만 고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병진 운동 에너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도 할 수 있잖아요. 분자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사실 여기엔 하나 빠졌는데 여기 진동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왜 빠먹었지? 단원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모노아토믹인 경우에는 헬륨이나 네온 같은 경우죠. 여기에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전이나 진동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그냥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랑 병진 운동 에너지랑 똑같아지고요. 이게 이원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증명은 못 봤습니다만은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는 게 있어서 분자의 각 운동의 자유도가 개에 기여하는 에너지의 양이 모두 똑같더라. 그러니까 2분의 1 kBT가 되더라.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요 n을 빼면은 2분의 3 kBT잖아요. 사실 이것도 그 모노 아토믹인 경우에 XY 지방량이 있어서 3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2분의 3 그 kB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윤유미 선생님 손 들어 주셨네요. 아, 네. 그 자유도 내지는 이제 뭐 에너지 분배 그런 것들이 그 각 그 분자를 보면 이렇게 뭐 120도 이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개를 달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구조를 이제 반영한다라는 건가요, 혹시? 네, 그것도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헬륨은 그냥 하나인데
예를 네. 들어 수소는 뭐 그냥 대충 그릴게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고, 요렇게도, 아니지.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회전할 수 있는데, 여기가 스프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진동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자유도를 하나하나 다 고려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아, 맞습니다. 그냥 그럼 어, 구도가 정말 저 구조에서 나오는 건가? 네, 일단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원자까지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3원자 이상 되면은 이게 모든 분자들이 다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뭔가 3원자 하면은 이게 그 물 같은 경우도 그 OHH 한 다음에 여기 뭐 쌍극자 막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분자를 상상하는 게 좀 뭔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네, 이 에너지 얘기하는 것도 뭔가 되게 어려워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일단 거기까지는 잘 다루지도 않고 일단 아, 저도 모르겠어서 일단 넘겼습니다. 계속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전에 제가 어쩌다 보니 그냥 말을 하게 됐는데 이원자 기체는 여기 지금 H2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도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어, 원래 이 구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 트랜슬레이션 3자유도에다가 그 회전 2자유도, 그러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는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5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요 각각의 자유도가 똑같은 양을 기여하기 때문에 2분의 5 nRT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이 두 개 사이의 연결을 그냥 리지드한 막대로 볼 거냐 아니면 진동이 가능한 스프링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건 제가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원자 이상에서는 뭐 자유도가 6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요 피스톤 안에 갇혀있는 이상기체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열이 들어가고 얘가 밖으로 이렇게 쭉 밀면서 일을 한다. 요 얘기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체가 한 일은 결국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PV 선도에서 이게 뭐 직선으로만 움직인다는 가정이 없으니까 임의의 경로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기체가 한 일은 PdV를 1에서 2까지 갈 때 적분하면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다 그 연력학 제1법칙 얘기하려고 제가 그냥 미리 얘기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요겁니다. 참고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우리가 현재 알고 쓰고 있는 그 1법칙과 2법칙은 전부 클라우지우스가 정립을 했습니다. 1850년 전후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호 규약이 또 책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는 그, 기체가 한 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체가 일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가 있고, 기체가 일을 한 걸 또 플러스로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도 많이 본 거는 이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 개 안으로 들어온 열 빼기 개가 외부의 한 일.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은 어, 이걸 다이어트로 설명하는 건 제일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나의 체중 변화고 그다음에 Q는 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이고 W는 내가 외부의 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찌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 있겠다.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어, 그리고 그 비열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요 PV 선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요 파란색은 전부 다 등온선입니다. 그러니까 PV가 T와 비례하니까 그 T가 고정되면은 PV가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비열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열을 중학교 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Q는 아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Q는
MC 델타 T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량을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몰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NC 델타 T고요. 여기서 C는 몰 비열입니다. 그러니까 1몰을 가열할 때 필요한 비열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었는데, 그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일 때 내부 에너지 네, 델타 U가 아니죠. 내부 에너지는 사실 무엇으로만 결정이 되냐면은 온도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한다면 부피 변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할게요. 그러면 부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안 되지.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요거를 두고 온도에만 해당 그 온도에만의 함수다 두고, 그럼 여기가 T1에서 T2로 갈 때,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온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세 개의 경로의 일은 전부 달라요. 그리고 열도 전부 다르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델타 T는 똑같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달라야 된다면은, 요 C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열이 과정의 경로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적 비열인데요.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인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거죠. 부피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스톤이 있는데, 요 피스톤 여기 꽉 잡아두고 열을 집어 넣으면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델타 U는 Q 빼기 W였는데, 제가 W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Q랑 델타 U랑 똑같아질 건데, Q를 제가 앞에서 NCT라고 했잖아요. 근데 등적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CV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은 요 델타 T를 여기로 넘겨버리고 싶죠. 그래서 CV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n분의 1 dt분의 du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던 간에 내부 에너지,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가 CV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U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단원자의 경우에는 2분의 3 NRT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원자의 경우에는 CV가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분의 4말로. 이원자의 경우에는 제가 2분의 5 NRT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했기 때문에 이원자의 경우에는 CV는 2분의 5R로 이렇게 값이 그냥 결정이 돼 버립니다. 다음으로 그 그러면 제가 여기서 2를 없앴잖아요. 등적이니까 2를 없앴는데, 만약에 등압으로 하면은 열이 들어간 것 중에서 일부는 이 일부는 이 기체가 일을 하는데 쓰이겠죠. 그래서 등압일 때에는 온도 1도를 올리는데 더 큰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열량을 등압 비열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P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 Q는 델타 U 더하기, 원래 Q는 델타 U 더하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래서 EPDV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데 P가 일정하니까 그냥 P 델타 V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때 비열을 제가 CP라고 그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NCP 델타 T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쓰고 싶고요. U 더하기 PV를 제가 엔탈피라는 새로운 그 상태량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U가 상태량이고 P가 상태량이고 V가 상태량이기 때문에 엔탈피도 상태량이 되고요. 그러면 델타 H는 NCP 델타 T다. 그러면 앞에 CV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압 비열이랑 등적 비열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럼 델타 U는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체가 변했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NCV 델타 T로도 쓸 수 있지만 NCP 델타 T 빼기 P 델타 V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PV는 NRT로부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델타 T 다 없애고 N 다 없애면은 뭐만 남냐면은 요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등압 비열은 등적 비열에 비해서 정확히 요 기체 상수만큼 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단원자에서 그 CV는 2분의 3R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원자에서 CP는 2분의 5R이 되는 거고, 이원자에서는 CV는 2분의 5R, CP는 2분의 7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그 BRB, Heat Capacity Ratio라는 걸 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 CV분의 CP입니다. 그러면 단원자의 경우에는 요 값이 다 나왔으니까 이때는 1.67일 거고요. 이원자에서는 1.4일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 맞느냐? 위키피디아에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런 단원자 보면 여기 헬륨은 20도에서 잘 맞죠? 근데 아르곤은 좀 요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원자를 보면은 1.4여야 되는데 크게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음 이것도 원래는 1.66이어야 되는데 크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헬륨. 헬륨이란다. 하이드로젠, 수소. 여기를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변합니다. 그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에서는 1.4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1.6이 되고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1.3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는 그림 하나 찾았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다. 에어는 1.4 정도 됩니다. 왜냐면 에어는 그 N2랑 O2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소의 비열비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2분의 3R을 어떤 상황에서 2분의 3R이라 그랬냐면은 모노아토믹일 때, 그러니까 헬륨 같은 모노아토믹일 때에는 트랜슬레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분의 3R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수소잖아요. 여긴 수소입니다.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하이드로젠이에요.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저온에서는 2분의 3R이라는 거는 이 회전 자유도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마치 회전 자유도가 없어지는 것처럼 동작을 하다가 여기 트랜지션 구간이 있고 그 일상의 온도랑 제일 가까운 여기에서는 그 회전 자유도가 붙어서 2분의 5R이 되는데 2분의 5R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냐면은 여기가 그 리지드한 본드처럼 작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온도를 더 올리면은 자유도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이자유도가 더 붙어요. 참고로 이 이자유도가 붙는 거는 여기 스프링에 대해서 요 각각의 자유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일자유도가 아니라 이자유도가 더 붙는 거지? 라는 거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답은 못 찾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 분자의 자유도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를 요 그래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열 과정인데요. 단열 과정은 그 델타 U는 Q 빼기 W에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Q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이 기체가 외부에다가 한 일만큼 정확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에서 썼던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요거는 요렇게 여기서 붙은 겁니다. 그다음에 PV는 NRT를 여기에다가 싹 집어 넣으면은 요 중간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요러한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풀면은 뭐가 나오면은 PV의 감마승은 컨스탄트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감마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BRB입니다. CV분의 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의 특징은 PV의 감마승은 컨스탄트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등, 등압, 단열 했으니까 하나 뭐지?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은 그냥 요 온도 같은 등원선 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특별한 건 없어서 넘어갈게요. 요 네 가지를 다 합치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PV의 N승은 컨스탄트. 여기서 N이 0일 때 등압 과정이고요. N이 1일 때가 등온 과정이고 N이 감마일 때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열 과정이고 N이 무한대일 때가 V가 컨스탄트인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열기관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부터가 연력학 2법칙 파트가 되겠는데, 열기관은 일단 뭐 사전적 정의를 보면 되게 재미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한 순환 과정 동안, 요 순환 과정입니다. 꼭 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요런 그림, PV 선도에서 이렇게 사이클 도는 그림, 그리고 실제랑 좀 비슷한 그림, 그리고 뭐 요런 그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요런 것들이 나오죠. 자, 열기관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카르노, 사실 이건 카르노보다 그 제임스 와트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임스 와트, 사실은 제임스 와트보다 더 먼저 열기관을 만든, 뉴커먼. 뉴커먼의 증기 기관이 먼저 있었고요. 그걸 제임스 와트가 개량을 했죠. 그래서 그게 히트를 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히트를 쳤는데, 이게 제가 참 어이없는 얘기를 봤는데, 제임스 와트랑 같이 개발했던 사람이 이 특허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제임스 와트의 효율보다 더 높은 열기관을 만들면은 안 되도록 특허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참 재밌는 파트긴 한데. 아무튼, 제임스 와트가 열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잠깐만요. 그 그림을, 요거구나.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임스 와트의 그 증기기관을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가져온 건데, 물을 끓입니다.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해서 요 피스톤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야 그 순환이 되잖아요. 내리는 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그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를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응결을 시켜요. 그래서 버려지고 다시 그 가열되면은 팽창했다가 찬물 부어서 그 응축시키고 그 과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력학이 없었어요. 이때에는. 그냥 팽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열을 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카르노가 여기서 나오는데 카르노의 참고로 카르노는 그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정치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거의 총리급 고위 공무원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도 실제로 뭐 과학 논문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카르노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죠.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열은 칼로릭이라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르노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제목을 틀렸지만 맞았다는 생각이라고 써놨는데 열은 칼로릭이라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공기가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 뜨거워져서 팽창하는 것은 칼로릭이 유입이 되어서 물의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냉각기를 통해서 여기 찬물을 부어가지고 응결시키는 거는 이 칼로릭을 잃어서 온도와 압력이 내려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이죠,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기관이 동작을 하려면은 반드시 열을 잃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로릭이라는 물질을 잃는다는 것을 열을 잃는다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숫자가 이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18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1800년대뿐만 아니라 그냥 맥스웰 시대까지도 사실은 이 당시에 뭐가 그 유행 같은 거였냐면은 모든 현상을 그 현상을 비유할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러니까 정말 기어와 뭐 벨트 이런 걸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유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설명하는 게 이 당시에 좀 많이들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은 패러데이의 그 전자기 유도 현상도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자, 그래서 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이 일을 하듯이 열이라는 물질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물이 일을 하려면 높이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이 일을 하려면은 온도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칼로릭이라는 가설은 틀렸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었죠. 온도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온도차가 결국은 이 열기관의 동력의 한계를 결정한다라는 게 카르노의 가설이었고, 온도차를 뛰어넘는 효율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이 당시에 온도차를 보니까 지금 여기 석탄이 떼어지고 있는 이 부분의 온도는 1000도. 그런데 수증기는 기껏해야 160도. 그러니까 1000도만큼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20도밖에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낮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카르노 사이클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 효율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알짜 일, 여기서 그 알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써놨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일이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 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알짜 일은 이 기관이 한 일에서 기관에다 집어넣은 일을 뺀 일이고요.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 알짜 일은 QH, 힛, 핫소스라고 돼 있네. 핫소스. 네. 열원에서 받은, 열기관이 받은 열, 그 다음에 이 싱크로 버린 열, 이 차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을 일단 이렇게 쓸게요. 1 빼기 QH분의 QL. 요거 이따가 온도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뭐 열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열의 일부가 버려지고 다시 팽창하면서 일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연력학 제1법칙으로 뭐 성립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클라우지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 실험은 제임스 줄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여기에서 추를 떨어뜨릴 때 이 추가 떨어지면서 요 봉을 회전시켜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했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더라 라는 걸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줄이 한 게 뭐냐면은 열의 일당량을 찾은 거죠. 1줄은 4.2 칼로리인가요? 킬로칼로리인가요? 네, 아무튼 그걸 열의 일당량을 찾았어요. 아, 열이 1이고 1이 열이구나. 두 개는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뿐이구나. 라는 것까진 찾았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열을 가한다고 갑자기 얘가 일을 하진 않잖아요. 뭔가 방향성이 있네? 방향성이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클라우지우스가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저는 이걸 공리로 받아들이는데, 공리가 나옵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두 가지 서술이 있더라고요. 왜 열은 방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일은 열이 되는데 왜 열은 일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켈빈 플랑크 서술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서술 중에서 켈빈 플랑크 서술은 뭐냐면, 사이클로 동작하는입니다. 사이클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아무렇게나 될 수 있어요. 사이클로 동작하는 어떤 장치도 하나의 열 저장고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되는데 열을 받아서 일하고 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건 되는데, 열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카르노가 했던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죠. 힛 소스로부터 받은 열의 일부는 반드시 힛싱크로 버려야 한다. 이게 켈빈 플랑크 서술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있습니다. 사이클로 동작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로 동작하면서 힛싱크에서 힛싱크에서 힛소스로 열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다른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장치는 만들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런 다른 효과라는 거는 외부의 일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즉, 외부의 일을 받지 않고 저절로 이 싱크에서 소스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클라우지우스 서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서술이
사실은 같은 서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증명이 요 그림입니다. 일단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켈빈, 잠깐만요. 이쪽이 켈빈 플랑크죠? 켈빈 플랑크 서술이 위배되면은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위배된다는 걸 증명을 하고, 반대로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배하면은 켈빈 플랑크 서술이 위배된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면은 켈빈 플랑크 서술을 위배하고 있죠. 열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1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뭘 붙일 거냐면은 그 냉장고를 하나 붙일 겁니다. 열기관이 열기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을 받아서 열의 일부를 1로 만들고 그 폐열을 버리는 기관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거꾸로 만들면은 냉장고가 되겠죠. 찬 데서 내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데로 간다? 여기가 냉장고 아닌 거죠. 여기가 그 냉장고 뒤쪽 바깥인 거고요. 여기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정확히 냉장고잖아요. 거꾸로 돌리면은. 여기다가 되게 냉장고를 하나 붙일 거예요. 냉장고를 하나 붙이면은,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 그러니까 그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QL이란 열을 받아가지고 QH의 2를 받은 다음에 QH 더하기 QL이라는 열을 다시 이쪽에다 올려줄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죠, 요거는.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아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QL이 저절로 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간다? 이건 클라우지우스 서술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켈빈 플랑크에서 클라우지우스로 증명이 된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그림에서 똑같이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뭘 붙일 거냐면 요런 그 열기관을 하나 붙일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면은, 만약에 그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위배가 된다면은,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어 잠깐만요. 제가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여기 여기로 QL을 보내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잠깐만요. 잠깐 지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뭘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뭔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면 되냐면은 이 상황을 만들면 돼요. TH에서 QH가 전부 다 1로 전환되는, 여기서 QH로 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뭘 붙여야 되지? QH가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QH 더하기 QL이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QL이 버려질 거고. 그냥 이건가? 그냥 이건가 보네요. 여기다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이러한 열기관 하나 덧붙이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히싱크에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요것만 보면은 결국 어떤 게 되냐면은 요 QL 없어지니까 QH가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1로 전환되는 이러한 무언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켈빈 플랑크 서술의 유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서술은 동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중간에 잠깐 좀 쉬어갔어야 됐나?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나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카르노가 생각을 하기에 그 온도가 결국은 효율을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은 가역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리버서블 해야 한다. 이 사이클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들은 전부 다 리버서블 해야 그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사이클이 요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먼저 1, 2, 3, 4 이렇게 가는데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는 그 등온 팽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밀폐되어 있는 어떤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지금 이 부분 1에서 2로 갈 때는 자꾸 펜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1에서 2로 갈 때는 지금 일단 온도가 이미 TH인 상태예요. TH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뭘 갖다 댈 거냐면은 온도가 TH인 힛 소스를 가져다 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그러면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온이잖아요. 등온이니까 델타 U가 안 변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Q가 들어간 만큼 전부 1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지금 요 1, 2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겠죠? 요 1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온도가 같으면 열이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묘한 표현이 있어요. 이 가역 과정이라는 이 과정에 그 설명을 찾아보면은 온도 차는 이 기체와 힛소스 또는 힛시크의 온도 차는 0은 아니지만 무한히 작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 되게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같으면 같다고 하지. 0은 아닌데 무한히 작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온도는 같은데 그냥 뭐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열 전달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요 소스가, 힛 소스가 떨어져 나갈 거고, 단열된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팽창을 이렇게 확 시킬 겁니다. 팽창을 조금 더 시킬 거예요. 팽창을 시키는 이유는, 어, 팽창을 시키는 이유는 PV는 nRT에서 팽창을 시키는 이유는 V를 올려가지고 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어디까지 낮출 거냐면은 지금 여기를 TH라고 하고 여기를 TL이라고 할게요. 온도를 어디까지 낮출 거냐면 TL까지 낮출 겁니다. 온도를 낮춰요. 그럼 온도를 낮추는 동안에도 조금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여기가 온도가 TL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그 TL짜리 히트싱크를 가져다 댈 거예요. 이번에는 열이 여기에서 여기로 흐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온도차가 없으면 열 전달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없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온도는 유지되지만 부피는 더 줄어들겠죠. 그 부피가 줄어드는 게 요거 3에서 4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TH까지. 그게 요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카르노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건데 카르노 사이클은 그 중요한 과정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쿼지스태틱이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그리고 과정 중 상태량의 불균일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보통 단열 팽창 얘기할 때 그 피스톤을 갑자기 확 당기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피스톤을 갑자기 확 당기면은 사실은 이게 그 상태량의 불균일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불균일성도 발생하지 않고 마찰과 열발산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모든 변화는 가역적이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TH고 여기다가 TH를 갖다 대는데 여기 열이 이동한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온도차가 있으면은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왜냐면 온도는 저절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낮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가정 자체가 이미 그 기체랑 힛소스 또는 힛싱크의 온도가 같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참 황당했던 부분인데 열원으로부터 또는 열원으로의 열전달 시 온도차는 없다.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그 파인만 물리학 강의 4강에 보면 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책 처음 볼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설명하면서 이 그림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게 그 지렛대 얘기거든요. 여기 그 뭐 공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을 이 1파운드짜리가 3파운드짜리를 뭐 높이 3분의 1만큼 올린다. 약간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에너지 보존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양쪽이 무게가 똑같아요. 정확히는 모멘트가 똑같다고 해야겠죠? 요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똑같아요. 모멘트가 똑같으면은 사실 이 지뢰는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여도 사실 상관없지 않냐. 왜냐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그 아주 작은 힘으로 요걸 톡 건드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한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힘을 조금만 주면은 이게 어쨌든 마찰이 없으면은 쭉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이랑 이 설명이랑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은. 사실은 양쪽에 모멘트 차이는 없는데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과 온도 차이는 없는데 열 전달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파인만 물리학 강의의 사장에 보면은 이 카르노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가역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카르노 정리가 나오는데요. 두 열원 사이에서 요 두 열원입니다. 열원이 그 많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열원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사이클은 가역 사이클보다 효율이 높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제가 증명을 할게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힛 소스가 있고 여기 힛 싱크가 있습니다. 요 L은 가역이라고 제가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를 저 화살표만 반대로 하면은 열기관인데 화살표만 거꾸로 하면은 사실은 그 냉장고가 되죠. 그래서 이를 받아서 그다음에 열을 그 여기 싱크에서 소스로 올려주는 그러한 어떤 그 가역 과정으로 동작하는 냉동고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열 펌프라고 써놨네요, 제가. 그 다음에 M은 여기는 이제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붙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M의 효율이 요 L보다 높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E를 가지고 이 열 펌프를 돌릴 수 있겠죠. 돌린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세한 그 계산을 생략할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밑 외부에서 일은 하나도 가하지 않았는데 마치 힛싱크에서 힛소스로 저절로 열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클라우지우스 서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의 사이클 여기 M이라고 적은 이미의 사이클은 여기 L이라고 적은 그 가역 사이클보다 효율이 높을 수 없다라는 게 되고요. 여기를 가역 과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열기관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M의 효율이 L보다 높다고 해도 사실 똑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은 두 열원 사이에서 동작하는 모든 가역 사이클은 같은 효율을 갖는다. 물질에 상관없이 과정의 세부 사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카르노 사이클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카르노 정리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요 카르노 사이클의 그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열 효율은 제가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1 빼기 QH분의 QL. QH가 여기 Q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QH는 제가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QH는 전부 이 1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그 PV는 nRT 가지고 쇽쇽쇽쇽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nR, TH, ln, 여기 V1 분의 V2가 되고, 여기 빠져나간 열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건 없어집니다. 여기 없어지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없어지냐면은 그 지금 여기가 단열 과정이고 여기가 단열 과정이잖아요. 제가 아까 단열 과정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PV분의 감마는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V 어 PV의 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컨스탄트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런데 PV 대신에 뭘 쓰고 싶냐면은 nRT를 쓰고 싶죠. 는 컨스탄트다. 그럼 nR은 여기다가 넘겨도 되죠. P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컨스탄트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거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결국 카르노 기간의 효율은 원래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어야 됐는데 어? 계산해 보니까 이상기체 가지고 가정을 해보니까 효율은 그냥 온도 두 개의 비율만큼 딱 빼면 되네. 이래서 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두 열원 사이에서 동작하는 모든 가역 사이클은 같은 효율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인 카르노 기간의 효율을 제가 이렇게 정해버렸잖아요.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열원, 그러니까 TH가 결정이 되고 TL이 결정이 되면은 그 사이에서 동작하는 모든 가역 사이클은 전부 효율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두 열원의 온도가 결정되면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기관의 효율은 온도만의 함수여야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것 때문에 온도가 그, 어, 잠깐만요. 온도만의 함수여야 된다. 아, 그렇죠. 결국 카르노 정리에 의해서 온도만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로 온도만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두 열원 사이에 동작하는 모든 가역 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샤를의 법칙.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증가하더라. 샤를의 법칙이죠. 그런데 샤를이 이 법칙을 만들 때는 온도계라는 거는 알코올 온도계였어요. 그래서 어, 그,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체의 부피가 팽창했어. 이건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야. 근데 온도가 올라간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알코올이 팽창했기 때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순환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온도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켈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 그러면 열기관의 효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이걸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좀 전에 한 말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왜냐면 여기서 이미 온도를 적어 놓고는 이걸 온도라고 하자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1 빼기, 어, 어떤 함수,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 TL에 대한 어떤 함수 나누기 TH에 대한 어떤 함수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TL에 대한 함수? 그냥 이걸 TL이라고 정의해. 이걸 그냥 TH라고 정의해. 그리고 이 효율로서 결정되는 어떤 값을 효율로부터 정의되는 그 값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력학적 온도 또는 뭐 켈빈 스케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켈빈은 온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유팽창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팽창은 뭐냐면은 지금 이 회색 부분은 완전히 단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만 가스가 들어있고 여기는 진공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 막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을 갑자기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가스가 이렇게 팽창을 해서 이 상태가 되겠죠? 이 과정은 그냥 딱 봐도 비가역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비가역인가? 라는 거를 앞에서 했던 그런 설명들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델타 U는 P란다. Q 빼기 W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부랑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Q는 0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죠. 이 기체는. 그냥 진공으로 퍼져나갔을 뿐이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단 얘기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던 얘기는 온도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온도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가역이냐 비가역이냐는 걸 알려면은 여기서 여기로 돌아갈 수 있냐? 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방법은 한 번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를 피스톤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야만 돌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는 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의 입장에서는 일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은 온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온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일을 받아서 열이 나오고 가역이라면은 처음 상태랑 똑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받고 열이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아니라 이 주변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주변부는 열을 받아서 일을 했잖아요. 버리는 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켈빈 플랑크 서술에 위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비가역 과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일단 여기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요 카르노 사이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아무 가역 사이클이든 상관없지만 효율을 제가 아까 여기 1 빼기 QH분의 QL 또는 1 빼기 TH분의 T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들어온 열을 그때의 온도, 그다음에 나간 열, 그때의 온도는 두 개가 똑같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은 들어온 열은 내가 플러스로 하고 나간 열은 마이너스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제가 할 겁니다. 임의의 가역 사이클은 무한히 많은 열원 사이에서 동작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꼭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카르노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이런 사이클. 이런 사이클인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떤 우리가 가역 과정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주고받을 때 그 온도만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역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한히 많이 쪼갠 다음에 각각을 다 가역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도 가역 과정이 될 거잖아요. 요,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찌그러진 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전부 다 이런 찌그러진 사각형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 어떤 오픈셋의 그 베이시스로 전부 다 채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 면을 전부 다 아주 작은 카르노 사이클들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전부 다 가역이라는 가정만 걸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카르노 사이클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유한하게 나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무한하게 나눈다면은 그냥 적분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각각의 변화, 매 순간 변화할 때마다 들어온 또는 나간 열을 온도로 나눈 것을 전체를 다 더하면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비가역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비가역성이 존재한다는 건 어쨌든 Q인이 작아지거나 Q아웃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역 과정일 때는 요 등식이 성립을 하고 비가역성이 존재할 때는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요 부등식 T분의 델 Q 요게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 요 O가 있다는 거는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이 T분의 델 Q를 전부 다 적분을 하면은 항상 그 퍼지티브라는 단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0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게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어느 피직스 익스체인지였나? 거기에 보니까 그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했더라고요. 연력학 제일법칙이 du는 델 Q 빼기 PdV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온도로 나눕니다. T로 나눕니다. 이렇게 T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T분의 델 Q는 T분의 1 du 더하기 T분의 P dV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 그 그린 정리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어떤 그 폐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그 폐 경로가 감싸는 요 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면적분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요거는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는 0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게 카르노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이미의 요 모양은 이 모양으로 전부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합치면은 그런 식으로 합치면은 이 면적을 이미의 모양의 면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는 그 리버서블한 과정에 대해서는 0이다. 라고 증명한 것도 보았습니다. 뭐 맞는 증명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임의의 가역인 폐 경로를 따라서 이걸 적분하면은 0이 된다는 거는 이거 보존력 할 때 보던 식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무언가를 클로즈드 룹을 따라서 적분했더니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더라도 클로즈드 룹이면 항상 0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그레디언트로 갖는 어떤 상태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리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리량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거냐면 엔트로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 불- 맞나? 맞죠? 맞겠지? 예. 그걸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 살짝 제가 쓰지 않은 부분은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다음 주에 남인호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일단 관심 있는 부분은 델타 S입니다. S의 절대값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델타 S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태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로에 무관하다는 것으로부터. 상태량이라서 델타 S를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미소 변화에 대해서 DS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델타 S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갈 때 T분의 델 Q를 적분한 것인데 아무렇게나 적분한 건 아니고 가역 과정으로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적분한 겁니다. 이게 비가역이면 조금 달라집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역 과정으로 변할 때 1에서 2로 갈 때의 요 값을 적분한 것을
뭔가 새로운 물리량인데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르자. 라고 이름을 붙인 게 누구냐면 이것도 클라우지우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한 얘기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물리학자들은 카르노, 줄, 톰슨, 클라우지우스 정도인데 클라우지우스의 지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워낙 중요한 것들을 많이 조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까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요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에서 2로 가는데 이거는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2에서 다시 1로 돌아올 때는 그 인터널리 리버서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널리 리버서블은 요 피스톤에서 그 온도가 있고요. 요 피스톤 안에 있는 그 기체의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열원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Q가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카르노 사이클 얘기할 때는 여기에도 이것도 TH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인터널리 리버서블이라는 거는 이게 TH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전달이 일어날 때는 그 열전달이 일어나는 과정은 온도가 다르면은 더 이상 가역이 아니죠. 리버서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리버서블이 아닌 거는 사실은 이 TH라는 그러니까 걔 바깥에서 봤을 때만 그 비가역인 거지. 이 안에 있는 기차 입장에서는 사실 알바 아니에요. 그냥 큐 들어왔네. 그냥 그게 끝이기 때문에 알바 아니에요. 다만 이 기체가 뭐 팽창하고 압축하고 그런 과정 자체에서는 비가역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만 가지고 있는 거를 인터널 리버서블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클을 요렇게 움직였을 때 1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기죠? 그 그렇죠. 네. 1에서 2로 갈 때, 이거는 뭐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이건 엔트로피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에서 1로 올 때는 제가 리버서블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엔트로피라고 쓸 수 있죠. 엔트로피 변화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어, 정확히는 2에서 1로 갔으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S1 빼기 S2일 거잖아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부등식이 되는 이유는 아까 그 요거에 의해서 클라우지에서 부등식에 의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넘기면은 이게 결국은 델타 S가 될 거고요. 요걸 그러니까 요로 넘긴 거예요. 그럼 델타 S는 이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1에서 2로 갈 때 얘가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 과정을 따라서 T분의 델 Q를 적분을 하면은 이 두 상태의 엔트로피 변화보다는 항상 작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립계다,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부터 뭐 1도 받지 않고 열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0이 되냐면은 얘가 0이잖아요. 델 Q가 0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고립계는 항상 엔트로피는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밖에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엔트로피는 제가 아까 상태량이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되게 헷갈렸거든요. 엔트로피가 상태량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마치 엔트로피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모순되는 것처럼 제가 처음엔 들렸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여기서 엔트로피가 생성된다는 거는 사실 생성된다는 말도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생성된다는 거는 고립계인 경우인 거고, 상태량이라는 거는 그 지금 요 피스톤 요 개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립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외부로부터 열을 받고 있으니까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태량이 맞는데 고립계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기가 온도 T라고 했고 그 힛소스의 온도를 TH라고 했고 여기서 Q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립계는 이 시스템과 주변을 전부 포함한 이 우주 전체를 가정할 수 있겠죠.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엔트로피가 생성된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주 뭐 나이브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Q가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엔트로피의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TH 분의 Q?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들어가고 나간 거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요 힛 소스가 잃은 엔트로피는 TH분의 Q가 되고, 그다음에 요 시스템이 얻은 엔트로피는 T분의 Q가 되는데, T가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보다 크겠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개를 아이솔레이트를 시키면은 뭔가 온도 차이에서 열 전달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 열은 저절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윌리엄 톰슨, 그러니까 켈빈입니다. 로드 켈빈, 훗날 로드 켈빈이 되는 윌리엄 톰슨이 1852년에 쓴 역학적 에너지 소실에 관한 자연의 보편적 경향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게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열이 일을 한다. 근데 일을 하는 게 에너지냐 물질이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의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어떤 그 TH라는 힛 소스가 있고 여기에 TL이라는 그 히팅크를 여기다 가져다 댄 거예요. 그럼 여기 열전도가 일어날 거잖아요. 열전도가 일어나는데 열은 흐르는데 일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일은 도대체 어디로 가냐?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아, 여기 일이 요 주위에 있는 공기를 데피는데 그냥 쓰이고 이 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쓸모없는 열이 되어 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를 쇠막대에 흐르는 열은 낭비된 열로 사라진다. 그래서 일은 무용한 열로 변환될 수 있지만 무용한 열을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열을 일로 바꾸는 데에는 비가역성이 존재하고 우주는 언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결국은 온도가 평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언젠가는 우주는 열 죽음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정확히 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것 또는 저것에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엔트로피까지 해서 오늘 발표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약간 저런 뭐가 열기관을 기본으로 해서 보는 열역학들을 이제 너무 옛날에 살짝만 배웠는데 또 이렇게 뭔가 배경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재밌고 또 뭐라고 이런 열기관만으로도 저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엔트로피 개념이나 저렇게 우주가 이제 식을 거다. 사실 그게 뭐 엔트로피가 항상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할까 그림자들 현상의 그림자들을 봤다는 거에서 열기관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통계역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경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용어들도 되게 겹치는 게 있고 거기서 따온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딱 1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100년도 안 되죠. 안 되죠, 사실은. 한 70년? 80년?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보일 샤를드는 좀 빼고, 거기까지 빼고, 열기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제임스 와트의 열기관으로부터 사실 클라우지우스의 그 엔트로피 개념까지가 한 60년, 70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서 그 뭔가 일어나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의 과학의 발전사를 보면은 되게 짧은 시간이었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참 되게 깊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잘,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더 흥미롭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중간중간에 그냥 말씀해 주시지.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게 몰랐던, 네네. 네네네.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디우스 부등식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그리고, 연력학 들을 때 무슨, 그러니까 온도랑 엔트로피랑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렇게 됐었나?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제가 준비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은 그 TS 플레인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해서 그 등 엔트로피 과정? 그것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차마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슷한데요? 물리과에서 배운 거랑? 그런가요? 저희도 열기관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물론 다 까먹긴 했는데, 저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할 때 나온 게 저 옛날에 좀 막 필기 엄청 했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반가웠고, 음, 근데 저희 다음 주를 쉬는 건가요? 네, 갑자기 다음 생각했는데, 주는 빨간 날이. 현충일이라서 네,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남윤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아, 저 오늘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질문이 몇 가지 생겼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 반드시 히싱크로 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의 일부를. 이거 딱 보면은 무슨 생각밖에 안 드냐면은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거 지금 QHQ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온도로 바꿀 거잖아요.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온도로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TL이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 TL이 만약에 0켈빈이면 그럼 효율이 100%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되나요? 그 생각을 카르노도 하기는 했을걸요? 그래요? 제가 이거를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연력학 제3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기대수 때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기대수에서 죄송해요. 제너지기 님이 챗 GPT는 입벌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연구기관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셈이죠. 네. 근데 뭐 우선 불가능하다고는 다들 배우죠. 네네. 이게 뭔가 네. 근데 저도 뭔가 말을 듣고 정확하게 막 상상해보진 않아서 생각해보진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만드는 것의 문제일 테니까 영도를. 네. 네네.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온도 0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절대온도 0도를 만들 수 있어도 뭔가 다른 어떤 이론적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엔트로피가 0으로 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까? 그러면 엔트로피 온도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 네. 저도 깊게는 생각을 못 해봐서.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어디 갔지? 아, 여기서 그 열기관의 효율로부터 온도를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켈빈이. 이렇게 정의된 온도랑 앞에서 제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온도를 계산을 했잖아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그렇게 계산된 온도랑 같은 온도라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제 기억에 네. 그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 까먹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력학 배울 때 그 랜덤 워크부터 해가지고 그걸로 어찌저찌 온도를 끌어냈거든요. 이론적으로. 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같다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이거는 저 그냥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아, 가능하다는 거군요. 어쨌든.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열기관의 값들은 우리가 보는 뭐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온도계나 자 이런 것들로 네. 눈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학에서는 뭐 거시 현상, 매크로스코픽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제 아까 얘기한 기체 운자 분동론 같은 그런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 매니 파티클, 매니 바디 시스템의 일을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떠한 뭐 역학 그런 것 그 역학들로 온도를 정의하는 거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정의한다고 하는데 두 개가 이제 어, 연결을 해주는 게 이제 뭐 통계역학의 일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막 온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를 측정을 할 때 그 물의 어는 점을 0도라 그러고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고 그 사이를 등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등분이 맞아? 라는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고 그쵸?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등차 수열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굳이 네. 간격을 뭐 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임의적인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뭐 온도를 정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근데 그걸 이제 뭐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서 이제 연역적으로 뭔가가 나오면 뭐 인정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건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물은 0도에서 100도까지 선형적으로 부피가 팽창하지 않으니까, 네네. 일단 0도 잡고, 100도 잡고, 그 다음에 뭐 그 사이는 내가 알코올의 부피를 가지고 등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코올 온도계의 높이를 가지고 등분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맞으려면 사실 온도에 따라서 알코올의 부피가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어떻게 아냐? 그것도 그렇고. 네, 뭐 등등.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서 태클 걸려면 엄청 태클을 많이 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이열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리니어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네. 그 이론적으로 아마 리니어하다고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수 같은 공부를. 게 상수꼴이어서 근데 이제 막 부피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좀 리니어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수 네. 예전에 그런 거 꼭 그 시험 단골 문제인데 뭐 뭐더라 뭐 열팽창 같은 데 들어가는데 비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혹시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저 찾아봐야겠네요.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도. 그 관련 책도 있을 거예요. 그 무슨 뭐였지? 아, 까먹었다. 그 장하석 교수님 책 뭐였죠? 온도계의 철학이요? 온도계 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온도계의 철학도 있고, 저도 책 하나 있는데? 뭐더라? 제가 읽은 책이 온도계의 철학이 아니고, 안 보이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거네요. 온도계처럼. 네. 아무튼 제가 읽었던 책은 왜도 안 보이지? 제가 읽은 책은 그거였어요. 물이 정말 100도씨에서 끓냐? 를 가지고 책 한 권 내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는 현상이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 그 에너지를 너무 받아서 팽창하다가 이걸 못 버텨서 이렇게 기체로 뻥 하고 뻥튀기 되면서 이렇게 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먼저 기포가 있어야 되는데 기포를 없게 아주 잘 만들면 컨디셔닝을 하면은 물이 끓는 현상이 없이 105도, 106도까지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적혀 있었던 것 같고. 뭐죠? 과학 철학을 만나다였나? 아, 그런가? 그런 거기서 이름이었던 나왔, 것 같아요. 네. 거기 나왔던,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몇 달 동안 실험을 했다고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실제로 흔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 기포를 빼기 동집념이야기. 위해서, 네, 예. 기포를 빼기 위해서 뭐 한 몇 달은 아니고 일주일인가를 물을 계속 그 흔들면서 다녔다고. 흔들고 기포 빼고 흔들고 기포 빼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기포가 안 만들어질 때까지 흔들었던 거예요?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저기 책에서, 네, 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와, 나도 해볼까? 열심히 흔드셔야 될걸요. 가능한가?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가능하지? 흔들어서 기포가 나왔는데 내가 뚜껑을 열면은 도루묵인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시 그 부분 읽어보든가. 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요 KB. KB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KB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플러스 그 엔트로피 정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KB 로그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거 네. 맞나요? 네네네. 네. 여기 나왔던 KB가 여기도 나온다고? 이거 정체가 뭐야? 정체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볼트 그래서 제가 무서워. 네. 이걸 네. 찾아보니까 네. 이것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엔트로피랑 앞에 제가 네. 이렇게 썼던, 이렇게 네네. 썼던 네네. 이 엔트로피가 똑같다라는 네. 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스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 하면서 바로 닫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대학원생도 거기까지 잘 안, 거기서 막, 미적분 안 합니다. 그런 걸, 그러려니 합니다. 페이지 스페이스입니다. 네네네. 그,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계시니까 배동호 선생님, 뇌서 티어림을 공부하시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뇌서 선생님이 아름답게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신 그 내용이 사실 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의 로 이제 보존량들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깨 너머로 좀 들어봤다 정도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틈틈이 보고 있는데 아직 네.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네, 아, 열심히 봐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게 좀 관심 있으시고 또 채널직임도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뭔가 좀 던져야겠다. 그렇게 연결된다
연결고리 정도는 알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 뭔가 이제 그 질문들 하셨으니까 제가 코멘트 하나 재밌는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통계 논리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역학 1, 2, 3법칙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은 거라고 해도 될까요? 1법칙, 2법칙까지는 직접 본 것 같은데 3법칙도 얘기하셨나요? 제가 이제 못 안 봐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3법칙이 정확히 기술을 하면 이게 제 기억상 그 절대 온도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0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연역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근데 이제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니 이게 그 미시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원자 분자 단위에서도 일이나 뭐 압력이나 엔트로피 같은 거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잴 때마다 다른 거예요. 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사람들이 아, 왜 이 법칙이 틀렸나 하면서 고민을 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 아, 이게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미시 세계로 가면은 확률적이거나 이런 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그 동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 이 이런 측정되는 것들도 확률적이다, 스토캐스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우리가 본 그 우리가 본 그 엔트로피 할 때 그 적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곡선으로 적분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적이면 이제 어떤 값들이 이제 확률적이다,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막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가 이제 요동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미시 세계로 가면은.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1, 2, 3법칙이 이게 이견 최신 통계 물리학인데 스토캐스틱 더모다이내믹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확률론적으로 그 연력학 법칙을 다루는데 꼴은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이랑 거의 유사해요. 뭐 그 뭐 열 주면 그 에너지랑 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 것들 혹은 뭐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다 그 값들이 다 평균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이 아니면 하나하나는 어떤데? 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는 게 요즘 통계 물리의 최첨단 앞으로 최신 연구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플럭츄에이션 디스페이션 티어리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미시 세계에서는 이런 값들이 뭔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뭐 확률이라는 걸 우리는 노이즈나 요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게 요즘 통계 물리에서 이제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점을 드리자면 미시 세계로 가면 연력학 1, 2, 3법칙도 좀 틀려서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연력학 1, 2, 3법칙을 하니까 이걸 이 꼴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막 엔트로피 값이 예를 들어 미시 세계에서는 음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상한선, 하한선도 바뀌고. 근데 이제 그걸 거시적으로 봤대. 우리가 측정할 때는 항상 0보다 크지만 그게 그럼 0보다 크고 작은 건 어떤 의미냐? 이런 식의 또 막, 어, 이해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연구들이 예를 들어 뭐 고분자들이 연결하거나 DNA, RNA를 뭐 접었다 피거나 이런데 굉장히 사실 그런 생물 쪽 연구하면서 많이 나온 거라 그런 게 요즘 이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것도 좀 틀렸다. 항상 그런 거죠. 교과서 내용은 조금씩 틀렸잖아요. 이거 법칙인데 법칙 아니어서 틀린 거 발견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기존의 거 바꾸기, 기존의 걸로 이해하고 싶으니까 기존 꼴 그대로 두고 조금씩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제 썰 하나 풀겠습니다. 뭔가 1세기 전에 뉴턴 역학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랑 뭔가 비슷하네요.
아, 뭐, 그 진짜 그런 건 거죠. 뉴턴 역학이 네. 틀렸고, 네. 양자 역학이 뭐, 많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 것처럼, 저희도 뭐,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뉴턴 역학은 속도가 작을 때 근사에서 쓰는 거야. 약간 이런. 열역학도 엔트로피도 근사에서 쓰는 거고. 네. 입자가 많을 때 평균으로만 맞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근데 그게 더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통계가 가능한 이유잖아요. 많아지면 평균이 가고, 평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 저는 통계학과 애들 항상 놀리거든요. 그, 뭐다 센트럴 리밋 티어리움이 뭐죠? 중간값 정리였나요? 뭐였더라? 아, 센트럴 리밋 티어리움. 중심극한 정리? 네, 맞아, 맞아. 네. 중심극한 정리. 너네 그거 없으면 다 못 먹고 살잖아. 맨날 놀리거든. 너넨 그걸 신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 너는 중심극한 정리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라 믿는 거잖아. 통계학은 이런 거. 서로의 신을 이제 놀리면서 통계학과 친구랑 있는데 너는 볼츠만이 얘기해서 모든 그뭐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상태가 동일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 이러면 각 분야마다 각자의 신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믿음이죠 믿음. 그 열효율식 있잖아요. 네. 열효율식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용어 자체에서 너무 당연한데 낮은 온도가 높은 온도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그게 양수여야 되니까 효율이 네. 근데 그 의미가 그게 이제 히트가 싱크돼야 된다는 뜻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대기 온도가 아주 높은 행성에서 그 엔진을 단 차가 있을 때, 그 뭐 산소가 있냐 없냐 그건 따지지 말고 그 엔진을, 그 엔진이 구동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구동이 돼도 그게 에너지로 못 쓰인다는 뜻인가요? 그 온도가, 주위 온도가 높으면 그 히트 싱크도 안 되고 그 식에 의하면 낮아야 되는 주위 온도가 높으니까 그 효율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엔진 자체가 안 돈다는 뜻일까요? 아,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엔진이 만약에 내연기관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했던 열기관이랑은 조금 달라서, 음, 네. 정확하게 오늘 얘기했던 거를 아주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제가 오늘 했던 거는 다 밀폐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내연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연료 조금이랑 공기 받아서 그거를 폭발시켜서 압력, 그러니까 E를 얻은 다음에 그걸 다시 버리고 다시 또 공기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온도차가 없으니까 이 엔진은 쓸 수 없는 엔진이야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튼 그 안에가 여튼 무슨 에너지가 하여튼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걸 공기를 팽창시켜서 뭔가 기관이 움직이고 그걸 히트가 이렇게 싱크가 돼야 되는데 주위 온도가 너무 높으면 히트가 싱크가 안 될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엔진이 구동이 되나 싶기도 해요. 그냥 상좀 높다고 그렇다고 엔진이 안 도나 그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 엔진 말고 예, 예. 만약에 아까 나왔던 증기기관 있잖아요. 제임스 와트의 네, 증기기관. 네, 늘 생각을 해보면은 시킬 수가 없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만 가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음,
그럼 아예 안 돌겠네요. 그냥. 네.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너셔가지고 조금 돌긴 하겠지만 몇 번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음. 네, 들어가십시오. 이게 저희 아파트에 매번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붙을 것 같은데 그 에어컨 그 실외기가 이렇게 반쯤 실내에 있거든요. 보일러실에. 아, 거기 문 그 에어컨 이제 그동안 겨울에는 이제 닫아놓는데 여름에는 이제 그걸 열어놔야 이제 실외기가 이렇게 식는데 그 화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닫아놓고 에어컨을 키기 시작하면 이게 그거랑도 관계 있을까요? 음, 화재가 난다고요? 그렇게 경고가 계속 떠요. 저도 화재가 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화재가 내려면 온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마 실외기가 과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가 연소돼서 화재가 난다기보다는 그 무언가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죠. 근데 거기 안에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 안에 실외기가 있는 그 공간이 그 너무 뜨거워지면 여튼 에어컨에서는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예, 네, 네, 네. 음,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어쨌든 뜨거운 열을 버려야 되는데 저, 못 버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 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2시간 정도 되는데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